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책 자금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건 그냥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매출이 적어서 아니면 신용도 좀 애매하고 내가 하는 사업 업종이 불리할 것 같아서 아예 신청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또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심사관의 시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 자금 더 수월하고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분들을 모셨는데요. 가장 먼저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김지환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김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또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박현숙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박현숙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기업 심사관 김창현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김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정책 자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실제로 심사관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게 더 정책 자금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또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정책 자금에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직원 4명 규모의 IT 서비스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3개월 기준 월 매출은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개인 자금과 카드 대출을 함께 사용하면서 신용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이익도 크지 않아서 은행 상담에서는 번번이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매출도 크지 않고 신용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태로도 정책 자금이 가능한 걸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IT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자, 이게 결국에 많은 대표님들이 많이 여쭤보고 궁금하신 걸 겁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신용도 완벽하지 않은데 정책 자금 내가 가능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자, 그럼 김지환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 네. 현장에서 보시면 많은 상담도 해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의 이 정도의 사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인 기준을 저희가 뭘로 잡아야 될까요? 매출이 작아도 가능할까요? 신용 점수가 낮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이런 질문들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이 그쵸.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로 내려가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신용 점수만을 놓고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이상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휴업 상태의 사업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현재 사업이 운영 중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상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지금도 실제로 돌아가고 매출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세 번째, 국세 체납 여부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책자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업체가 기관 신청 후에 소액의 지방세 체납으로 반려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용도 역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연체 없이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기존에 연체나 체납이 있었냐는 질문에 글쎄요, 모르겠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닌가?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책자금은 세금입니다. 개인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분한테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카드값, 통신비, 공과금 등 자그마한 연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현재 매출이나 현재 신용도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성도 함께 보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매출이 작더라도 사업체의 기술력, 사업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출, 신용도와 같은 지금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보고 내 사업체는 안 되겠구나 하고 너무 일찍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김재한 심사관님과 함께 좀 이 요건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박현숙 심사관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많은 대표님들이 뭐 이렇게 생각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매출도 부족하고 재무도 뭐 완벽하지 않고 신용도 애매한데 심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엔 현실적으로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매출이나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조건이 좋을 때 하고 그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매출이나 신용이 부족하면 바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심사관은 이제 어느 한 가지 지표로만 보고 판단하진 않고요. 매출의 규모나 신용 상태뿐 아니라 대표자의 경력, 그리고 사업의 성장 흐름,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현재 매출은 크지 않더라도 계약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래처가 일시적이 아니라 고정적인 관계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요. 매출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아도 이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심사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다고 해서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심사에서 중요한 경우는 신용 점수 자체보다 왜 점수가 낮아졌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인지 아니면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위해서 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도가 뭐 일시적으로 하락한 건지에 따라서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심사관은 이 배경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재무나 신용이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고정 거래처입니다. 정책자금 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잘 성안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무래도 고정 거래처가 없고 만약 일회성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 영업을 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상환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면 당장 매출 규모가 작아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계약서나 발주서입니다. 정책자금은 기업의 가능성을 같이 보기 때문에 현재 그 재무제표상의 그 매출이나 이익, 자산 등이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유입될 매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부족한 재무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자의 경력입니다. 대표자가 현재 하려는 사업하고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그 원인과 개선 방향이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책자금은 처음 신청하는 사업자이거나 조건이 부족한 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의 경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간단한 예를 들면
10년의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는 또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카페를 차리는 거하고 단순히 전 커피가 그냥 좋아서요 라며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가 좋겠죠. 그리고 또 넷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고정비가 과도하지 않은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리스료 등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무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업 자금과 대표 개인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각각의 항목이 뒤섞여 있다면 이 회사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작아도 비용의 구조가 단순하고 지출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조건은 좋지 않지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는 재무가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강력한 보완 요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거나 뭐 대표님이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또 표현하거나 이러면은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차윤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 그러면은 혹시 이제 많이 상담도 해보시고 정책자금 지원해 주시기라 도와주실 때 많은 사업자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 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우선 앞선 심사관님들이랑은 일부 내용이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찾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네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출이 낮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금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죠. 다만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매출이나 아니면 신용 점수, 뭐 기대출 이런 정량적인 요소만으로 평가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앞서 그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지속성이나 그리고 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매출이 다소 낮더라도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신용점수가 낮아도 가능한가요? 앞서 우리 김지환 심사관께서 신용점수 700점 이하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네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우선 신용점수 700점 이하는 분명히 낮은 점수입니다. 다만 이제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성적인 이런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거의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세 번째는 이미 정책 자금을 받았는데 또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정책 자금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실제로 성장을 했고 그 결과가 숫자와 내용으로 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품별로 기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간격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은 지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 대표만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 대표라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가 청년일 경우에는 관련된 청년 전용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정책 자금에서는 이 여성 대표 기업을 우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여성 기업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금리 할인 같은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성 전용 자금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나 완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이 더 받기 쉬우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오해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출이나 대출이나 그리고 뭐 사업 계획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가능의 기준은 실제로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안 되는 조건인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매출이나 신용이 부족해도 가능한데 그걸 그냥 지레 포기하신다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매출, 신용 이런 조건이 부족해도 정책자금 가능한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또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궁금증, 고민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법인 3년차 유통업 운영 중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냉장 설비 확충이 필요해서 정책 자금을 알아봤지만 준비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여러 곳에 먼저 상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완 요청만 반복되다가 시간을 놓쳤고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청보다 준비와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 이게 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걸 시청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지환 심사관님께 그러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사관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뭘까요? 준비해야 될 거. 대표님들께서 정책 자금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네. 서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있습니다. 네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거주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 계획서 같은 서류들인데요. 네네. 이건 신청 단계에서 공문을 보면 누구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서류들 자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이 서류 준비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의 신용도와 기대출 이력입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보다 현재 연체나 체납이 있는지, 과거에 있었다면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최근에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흔적이 없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매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심사에서는 현재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봅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지출 관리가 되어 있고 매출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 대비 필요 자금이 다소 크더라도 그에 따른 타당한 계획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신용도나 기대출 이력, 그 다음에 매출 상태, 네. 그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 요 정도만 준비를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끝으로 정책자금 네. 평가 항목 중에는 책임 경영심사 제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맞는지, 금융질서 문란 또는 사회행위가 있는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대표자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지 등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의 핵심은 내 신용 상태가 어떤지, 매출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대표님이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야 할 거, 체크리스트도 다 준비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박현숙 심사관님과 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정책자금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진행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만 잘 들으셔도 네. 그래서 그때 안 됐구나 하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정책자금은 신청을 했느냐보다 네. 어떤 상태로 신청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아까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도 들어봤을 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보통 대부분 일단 은행부터 가봤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금 필요할 때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곳은 그렇죠. 은행이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관점은 좀 다른데요. 네. 정책자금은 이제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그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은행이 실행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정책자금 대출 실행 창구지 정책자금 심사 자체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은행 접근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자금은 은행 기준이 아니라 정책 기준으로 먼저 판단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실행부터 그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순서를 알고 접근하느냐 모르고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5단계, 5단계 구조가 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1단계부터. 가장 첫 단계는 네. 신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신청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전 점검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정책자금 대상 업종인지 또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 업력이나 매출 흐름 그리고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 단계 없이 바로 가지고 있는 서류로 우선 신청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관에는 기록만 남고 결국엔 다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점검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2단계는 자금 목적 정리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금의 목적입니다.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그리고 또 왜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를 위한 투자 설비 도입인지 고정비의 구조 변화로 인한 건지 그리고 자금이 쓸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할수록 심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심사관은 금액보다 정책자금을 받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재무제표나 세금 관련 서류, 사업자 정보는 아주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죠. 숫자가 좋지 않더라도 숨기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서류만 잘 제출한다고 그래서 심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단계가 바로 심사 과정인데요. 서류 검토가 끝나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그리고 또 확인 전화가 또 연결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심사관의 질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답변을 하려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네네. 어려운 표현을 많이 해서 기업을 좀 더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보이려고 설명을 하시지만 그거는 오히려 심사관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건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낮은 상황이라면 이를 감추려거나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런 흐름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심사관은 완벽한 기업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표자를 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솔직하게 막 어려운 말 있어 보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심사 이제 4단계가 심사였는데 심사가 통과되면 그럼 바로 이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네네. 바로 5단계가 자금 아, 실행입니다. 네네네. 이 심사를 통해서 조건이 확정되면 근데 바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정 체결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 이후에 실제 자금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실행까지의 그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5단계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현석 심사관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김창현 심사관님께 뭐 이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 받고 통과됐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그러면 이걸 정책 자금 그러면 신청하면 언제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책 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장 궁금해하죠. 네. 하루라도 빨리 당장 받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돈은 아니고요. 정말로 빠르면 한 2주, 아니면 뭐 보통은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조금만 복잡해지면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급할 때 쓰는 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쓰는 돈이죠. 제가 상담을 하면은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 이번 달 직원 월급이 급여가 좀 부족해서요. 아이고, 네. 아니면 거래처 결제 대금 막히면 안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좀 급합니다. 이런 말들인데 이 상태에서 정책 자금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이미 늦은 경우가 그렇겠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목적 자체가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를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세금 체납이 생기기 전, 둘째는 연체가 생기기 전, 그리고 셋째는 매출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책 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연체나 체납은 당연히 절대로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단지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국가가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황이 나쁠 때보다는 좋을 때, 그리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보일 때, 이런 경우에 자금이 더 쉽게 그리고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정책 자금을 미리 받아서 한 번 더 기업이 회사가 점프업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써야 되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오히려 뭐 잘 될 때는 내가 굳이 뭐 잘 되고 현금도 많은데 뭐 현금 흐름이 좋은데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려워졌을 때 사실 손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정책 자금은 내가 필요할 때 받는 건 아니고요. 네네. 내가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자금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정책 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자금이 아니고 네. 처음 한 번을 잘 받아 놓으면 다음 해, 그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지는데 처음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잘못 시작을 하면 오히려 정책 자금 상환이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 자금을 계속 이어갈 자금이라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자금을 어떻게 받는지 절차,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시청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이 정책 자금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매출 10억 원 규모의 두 법인입니다. A 대표는 제조업, B 대표는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데요. 같은 시기에 정책 자금을 알아봤지만 제조업은 설비 자금 중심으로 검토된 반면에
도소매업은 운영자금 위주로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같은데 왜 업종에 따라서 자금의 종류와 한도가 다른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 법인 사업자 분들을 위한 정책 자금 업종별로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김지환 심사관님, 네. 뭐 사연에서도 들어봤지만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업종에 따라서도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궁금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업종도 이제 정책 자금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정책 자금 받기에 유리한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까? 정책 자금은 당연히 모든 업종에 가능하겠지만 네네. 현장에서 업종별로 체감하는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기준에서 보면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식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업종보다는 제조업, IT, 기술 개발 업종이 심사 구조상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유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정책 자금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체를 원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 생산량 증가, 원가 구조 개선처럼 자금을 어디에 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를 늘리면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 매출이 상승되고 이 흐름이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IT나 기술 개발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충원, 기술 고도화, 서비스 개선처럼 자금 투입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로 가고 그 다음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가 수월한 거죠. 네, 반면에 요식업이나 도소매업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같은 운영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책 자금을 조달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심사 문턱이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요식업이나 도소매업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네네네. 아니고요. 다른 업종도 매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래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주 매출처와 매입처는 어디인지, 매출 대비 원가와 고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책 자금은 당연히 모든 업종에게 열려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 기술 중심 업종이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쉬운 편이라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유리하고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하면 어떤 업종이든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박현숙 심사관님께 근데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대표님들 내가 업종 잘못 골라가지고 이거 정책 자금도 못 받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업종 때문이 아니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업종마다 매출 구조와 비용 구조 그리고 성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자금 역시 업종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설비 투자를 보고 그다음에 고정비 비중을 보고요. 그리고 매출 발생 시점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 포인트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 대상이 되거나 경기 변동에 의한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변동성이 크거나 구조상 리스크가 높은 업종은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요식업은 정책 자금 받기 어렵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업종에 해당합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보니 아무래도 매출 변동폭도 크고 또 폐업률 또한 높은 편으로 분류가 돼서 이 심사 과정에서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고정비 부담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매출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정확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심사관은 매출의 크기보다 매출이 꾸준한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매출과 순이익 대비 고정비 부담이 과하지 않은지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도소매나 유통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그 매출 규모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단순한 매출 숫자보다 그 매출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외상 매출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특정 거래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뭐 재고가 과하게 쌓여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핵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불안 요소가 보이면 매출은 크다 하더라도 자금 회수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심사에서는 매출 대비 자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설비와 생산 공정이 눈에 또 보이고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거래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조업은 단순 운전 자금뿐이 아니라 설비 확장이나 교체를 위한 시설 자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IT 교육업은 심사관이 가장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유형 자산이 거의 없고 사업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은 반드시 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될까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네네. 질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자금의 규모는 보수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업종인데도 누구는 정책자금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정책자금 심사에서 이제 결과를 가르는 게 업종 자체보다는 운영 방식의 차이이고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비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되죠. 매출 규모가 비슷해 보여도 자금 회수 구조와 지출 관리가 안정적이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운영 관리가 좀 불안정하면 보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종마다 같은 조건이 아니라면은 이게 업종별로도 한도가 좀 다른 건가? 다르게 책정되는 건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창현 심사관이 어떤가요, 이거? 네, 업종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측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정책 자금은 평가 항목이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서 단지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면 네. 통상적으로 제조업이나 IT업이나 이런 유망 업종들은 매출액의 최대 4분의 1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소매는 매출액의 한 6분의 1 정도 최대, 나머지 업종들은 10분의 1에서 한 8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준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책 자금은 매출이나 신용 점수, 대출 내역들 아니면은 어떤 특허나 인증과 같은 가점 요소들 이런 정량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업성이나 지속성, 대표자의 경영 능력 이런 또 같은 제조라고 하더라도 정말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정성적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매출액의 기준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제조업은 얼마, 음식점은 얼마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은 정말로 참고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제조나 IT 이런 쪽은 조금 더 한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제조업이 유리하다더라, 네네. 아니면 음식점은 힘들다더라, 도소매는 원래 적게 나온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런데 기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국가가 도와줄 테니 앞으로 회사를 잘 성장을 시켜서 채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국가에 도움이 되라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종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죠. 업종마다 검증하는 그 포인트들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도 어떤 분야의 제조인지 그리고 특허는 있는지 수출은 하는지 각종 인증들은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의 경력은 어떻게 되고 공장 규모나 어떤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 그리고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홀 장사만 하는지
아니면 배달 어플이나 비대면 결제는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해도 한쪽은 반복적인 거래가 있고 한쪽은 일회성 거래라고 한다면 이 평가 자체는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대표 혼자서 모든 걸 꾸려나가는 회사와 시스템으로 알아서 잘 굴러가는 회사, 같은 업종이어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업종은 원래 안 돼요. 이 말의 뜻은 회사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정책 자금은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 제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무너지지 않을 회사인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더 잘 나오는 업종을 볼 게 아니라 내 업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그 매출은 뭐 잘 이어지고 있고 거래가 단절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사업이 점점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뭐 현재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한도를 만든다기보다는 내 회사의 상태가 한도를 만든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업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사업의 본질, 그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업종을 가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마지막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 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종을 하는 지인은 법인 사업자로 정책 자금을 승인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이라서 안 되고 법인이면 정책 자금이 더 유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의 사연인데 개인 사업자로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개인과 법인의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 이 조건에 차이가 있는 건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지원 심사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개인보다 법인이 더 정책 자금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대표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법인이면 정책 자금이 더 잘 나온다는 생각인데요.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 자금이 막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정책 자금을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신용과 소득을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준비해야 할 자료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더 수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법인은 재무제표, 급여 내역, 세무신고, 거래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 하나만 어긋나도 추가 설명이 필요해지고 심사 과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법인이 정책 자금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혜택이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하는 쪽에서 판단이 더 명확하다. 네, 이쪽에 가깝습니다. 결국 정책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현재 사업체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시장이 상당히 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시장 또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정책 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사업체의 정확한 진단 후에 필요 자금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현순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안 주면 결국엔 정책 자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이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또 단순히 뭐 숫자가 좋고 나쁜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심사관은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하고 그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가 4가지인데요. 첫째는 매출이 일시적인 반짝 상승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채 비율이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지 혹은 상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또 보고요.
셋째로는 손익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리고 매출액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설명되는 재무제표라면은 이후 세무 항목에 대한 심사도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네 가지 아까 지금 설명을 네 가지 조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뭐 매출이 내가 줄어들고 있고 부채가 늘어났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중에 막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뭐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영업 관리가 좀 느슨해져서 매출이 줄었다 설명을 하면 기관에서는 이거는 운영 리스크가 큰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네네.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기존 뭐 주요 거래처의 도산이나 그런 것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된 거라면 일정 부분은 참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심사관은 이 회사가 지금 빚을 더 져도 버틸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가능한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부채 수준과 상환 능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이유가 일시적인 투자라든지 장비를 도입했다든지 혹은 인건비 증가라면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역시 그 통장 잔액이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급여나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창윤 심사관님께 여쭤보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정책 자금이 좀 더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관님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인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뭐 상품이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기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건 딱 하나예요. 그 기관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쉽게 예를 들자면 신설된 법인이 개인 사업자를 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법인 전환이라고 해서 정책자금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평가 방식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제출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뭐 신분증 그리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는 개인 법인 둘 다 똑같이 내는데 네네. 하나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작으면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이 표준재무제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장 때문에 평가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재무제표에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나 아니면 부채나 뭐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까지 우리 사업의 어떤 민낯이 전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봅니다. 그리고 대표자 말고 다른 주주가 있다. 그 주주들까지도 전부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복잡해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러면은 정책 자금을 만약에 받으려는 관점에서 입장에서는 법인 전환을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그럼에도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정책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당연 매출이죠.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도 결국에는 매출이 되게 커졌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일 때보다 당연히 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벤처 인증이나 메인비즈나 뭐 이노비즈 이런 각종 인증들은 법인만 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들 하나하나가 이 정책 자금 한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 정리를 하면 법인 전환은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대신에 잘 준비를 하면은 더 크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이 정책 자금의 처음부터 뭐 마지막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의 우리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세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